네, 요즘 비트코인이 횡보를 거듭하면서 또 이 시장이 지루하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여러분,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경신한 게 불과 한 달도 채 되지 않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잠깐 시장이 숨고르기의 장세에 들어갔지만 이 시장의 역동성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할 진행의 장하준입니다. 그럼 오늘도 성공의 종소리 한번 울려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최근 미증시 분위기 먼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예상을 뛰어넘는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되면서 또 투자자들이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한 번 더 낮아지고 있죠. 3대 지수가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1.63%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S&P 500 지수도 1.54% 하락하면서 올해 상승분을 모두 다 반납시켰고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 1%대 약세 흐름 그려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시장 상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히트맵 통해서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 트럼프 당선인의 강경한 관세 정책 그리고 또 견조한 경제 지표가 이 시장을 전체적으로 하방을 이끌기도 했었죠. 24시간 기준으로는 현재 비트코인이 다시 또 오름폭을 기록해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최근에 1억 4천만 원 부근에서 횡보장을 유지해주고 있는데요. 현재 비트코인 0.72% 상승했고요. 그리고 주말 동안 반등이 나왔던 이더리움 마찬가지로 0.66%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리플 또 한 번 주말 사이에 탄력을 받기도 했었죠. 리플이 고래들이 변동성 장세에서 10억 개의 리플을 담아냈다. 그리고 또 ETF 가능성이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24시간 기준으로는 0.17% 약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시장 분위기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최근 우리 시장 혼조세를 보이면서 마음이 또 흔들거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시장이 혼탁할 때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시장에 현혹될 때마다 우리의 기준을 늘 바로잡아 주시는 분이 한 분 계시죠? 우리 퍼즈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퍼즈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민은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좀 잘 듣고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 잘 매매 전략만 세워서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도움되는 자료 많이 가지고 왔으니까요. 매매 전략을 세우시는데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퍼즈님, 제가 최근에 시장 분위기가 좀 혼탁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이 횡보장이 생각보다 조금 길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가는 종목들은 또 되게 잘 가더라고요. 어떻게 퍼즈님이 보시기에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그래도 지금 좀 잘 지지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조금 애매하죠. 네, 솔직히 애매하고 더 빨리 올라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제 작년도 그렇고 차트적으로 좀 보면은 네. 좀 느낌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모양이 조금 달라요. 예전에 비해서. 그래서 지금 이게 천천히 조정받으면서 이렇게 우상향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한번 팍 올랐다가 하락 횡보, 팍 올랐다가 하락 횡보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그랬었고, 네. 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러한 모습대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이런 단순히 차트뿐만 아니고 오늘 아마 펀더멘탈 좀 짚어주실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런 작년에 있었던 호재가 올해도 그대로 계속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큰 그림으로 보고, 만약에 중장기적으로 혹은 올해는 어쨌든 올해 말이나 혹은 올해 10월이나 이때쯤 보면은 결과적으로 올라간다고 봤을 때는, 네, 지금 이런 조장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네, 그리고 혹시나 본인이 현금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이런 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또 오늘은 좀 특별한 이야기를 들고 와봤습니다. 아무래도 25년도 1월이다 보니까 2025년도에 크립토 전망을 함께 다뤄봐야겠죠. 저희가 퍼즈님과 오늘 자세한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포브스 선정 기준 25년도 크립토 전망의 키워드라고 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 한번 살펴보시면요. 국가적 포모 현상,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많은 기업들의 비트코인 시대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는 스테이블 코인, 네 번째는 비트코인 ETF, 그리고 마지막에는 최근에 굉장히 부각이 됐던 디파이 토큰에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 이야기로는요. 최근 미국이 이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채택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었죠. 이에 따라서 각국 많은 정부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눈에 띄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탈달러화 시대가 앞으로 열리면서 G7 그리고 브릭스 같은 국가들에서 크립토 시장의 진출에 가속화를 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달러에 대한 의존도가 점차 감소하게 되면서 또 자국 통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까지 마련을 하겠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는 뭐 안 따라오면 뒤처지는 거야. 이런 분위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이 이제 눈앞으로 다가오긴 했지만 아직까지 미국에서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이 비트코인을 어떻게 담을 건지 구체적으로 방안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사실 퍼즈님이 보셨을 땐 이 가상자산에 대한 이 각국 정부들의 움직임이 이 시장에 엄청난 호재로 작용할 거라고 보시나요? 네, 일단 저는 탈달러를 하긴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아직까지는요? 네. 탈달러, 전 세계적으로 탈달러를 하기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각국 나라들이 대비는 하게끔 요번에 이제 그 파월 아저씨가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요번엔 아니고 네, 코로나 이후에 돈 엄청나게 많이 풀면서 네. 사실 경제 위기를 좀 초래했고, 지금도 미국만 잘 나가고 있잖아요. 다른 나라들은 지금 다 죽쓰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도 달러는 우리나라 돈이 아니지, 달러는 미국 돈이지, 그러니까 미국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기 위해서 어쨌든 어쩔 수 없이 달러를 쓰긴 쓰지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요 비축 자산 혹은 그거에 대비하기 위한 자산을 좀 쌓아놓을 생각인 것 같은데, 그게 아마 비트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뿐만 아니고 이게 포모라는 게 쉽게 말하면 이런 건데, 미국도 사? 중국도 사? 러시아도 사? 나도 사. 영국도 사? 그럼 나 이거 안 사도 괜찮은 거 맞아? 라는 생각이 들면 이게 제대로 비트코인이 어떤 자산인지 아닌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일단 사야 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자녀가 없지만 자녀 키우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아니 앞집에도 영어학원 다녀? 뒷집에도 영어학원 다녀? 옆집에도 영어학원 다녀? 라고 하면 본인의 요 아들이나 딸을 영어학원에 안 보낼 수가 없는 것처럼 네. 이런 느낌으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어쨌든 국가적 포모 현상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진짜 재밌는 거는 진짜 한 4년 전, 한 8년 전 이때만 해도 이런 거는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막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가상자산을 거래하면 이제 위법으로 네. 박상계인 아니라고 하죠. 네, 그런 식으로까지 했었었는데, 네, 지금 국가적인 요 흐름이 이렇게 되고 있고, 근데 우리도 이런 국가적인 흐름에 빨랑 올라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빠르게 현물 ETF를 빠르게 승인해야 되고. 그래도 최근에 어쨌든 기관에서도 이 비트코인을 가상자산을 할 수 있게 우리나라에서도 승인을 해줬잖아요. 그래도 아직 ETF의 시작이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그게? ETF의 시작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이게 기업이 일반적으로 현물 비트코인을 사는 거를 선호하지 않아요. 왜냐면 리스크가 너무 많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거래소를 일단 믿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거래소가 와 거래소다라고 하겠지만, 거래소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 뭐 삼성이나 현대기아 같은 경우에 요 두나무라는 회사 자체를 신뢰할까요? 네, 그래서 걔네들이 봤을 때는 그냥 조그마한 회사인 거예요. 그 회사를 믿고 거기에서 이제 현물 비트코인을 산다? 거래소를 일단 믿지 못할 테고, 그런 게 아니고 하드월렛에서 만약에 산다라고 치면은, 사가지고 하드월렛을 옮긴다라고 치면은 이 하드월렛의 시크릿 키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며 뭐 이런 게 너무 복잡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회사들은 현물을 갖고 있는 거, 비트코인 현물을 갖고 있는 걸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ETF로 갖고 있는, 본인이 거래소 신경 안 써도 되고 이런 걸 좀 선호하기 때문에 현물 ETF가 더 빨리 좀 채택이 되고, 우리나라도 좀 뒤처지지 않게 비트코인을 비축 자산을 갖고 간다거나 이런 게 논의가 빨랑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또 이렇게 정보들이 각국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또 두 번째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해야겠죠. 정부가 움직이면 이제 기업들도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미 발빠른 빅테크 기업들은 먼저 비트코인을 한 자리씩 차지해 나가고 있는데요. 테슬라도 이미 가지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 이 MS에서도 이 주총에서 비트코인을 재무제표에 넣겠다, 이런 이야기가 또 화제가 한번 되기도 했습니다. 퍼즈님이 보시기에는 이 M7 중에서 테슬라를 제외하고 또 누가 먼저 가장 비트코인을 빠르게 가지고 치고 올라올 것 같으세요? 아무래도 네. 최근에 이제 메타에서 네. MS랑 똑같이, MS는 그런 논의가 있었지만 결국엔 안 넣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메타에서도 이제 주총에서 비트코인을 이제 자산으로 좀 편입시키는 게 어떠냐라는 얘기가 좀 나오긴 나왔어요. 제일 MZ
세대라서 그런가요? 메타가? 메타. 근데 메타 갖고 있는 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걸 이제 갖고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저 중에서 저기 나와 있는 M7 중에서는 제일 좀 떨어진다고 해야 될까? 시총이 낮거든요. 아, 시총이 낮아서요? 네, 그래서 만약에 비트코인을 갖고 있으면은 이 주가가 뛰는 걸 봤기 때문에 약간 그러한 돌파구의 느낌으로 네, 저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하나 알아왔는데 저 M7에 있는 저 회사들이 나스닥에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이 넘더라고요. 엄청 높죠. 거의 50%, 네. 51%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가 돼서 많은 회사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산 것 같아 보이지만 저 M7에서 지금 비트코인 갖고 있는 건 테슬라밖에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어쨌든 나스닥의 절반 이상은 여전히 비트코인 아직 손도 안 댄 거예요. 그럼 그 손도 안 된 애들이 계속 손도 안 될까요? 이제 되기 시작하겠죠? 네, 이제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까지 이제 산다라고 하면은 이게 어쨌든 달러, 그러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요 투자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보는 게 아니고 얘네들이 현금을 쌓아놓고 있는데 애플 같은 경우도 현금을 쌓아놓고 있는데 이 현금 가치 하락에 대한 고민을 한단 말이죠. 돈은 계속 찍어내니까. 그래서 이 중에 일부만 비트코인으로 바꿔서 갖고 있어도 어쨌든 현금 가치 하락에 대한 해증이 되기 때문에 뭐 전체 현금성 자산 중에 뭐 3에서 5% 정도를 비트코인을 갖고 있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접근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얘네들 같은 경우에도 막 얘네들 몰빵해서 투자해가지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처럼 그러진 않겠지만 갖고 있는 현금성 자산의 한 3에서 5%는 비트코인으로 갖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해칭 수단으로. 네. 그리고 아직 절반 이상이 나스닥의 이제 절반 이상의 회사들이 아직 이런 것들을 시도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아마 올해는 이런 작업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현물 ETF로 인한 수요는 엄청나게 늘어난다. 올해.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2025년도 과연 기업들의 비트코인 채택의 해가 될까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세 번째 이야기는 작년만 해도 굉장히 많이 나왔던 이야기죠. 바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이 스테이블 코인 시대에 열린다라는 제목을 들고 왔는데요. 특히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달러와 연동이 되어 있는 1대1 가치를 가지고 있죠. 변동성이 낮고 또 가격이 안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기관들에서 많은 채택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거래소 간 자금의 이동이 편리하고요. 또 이 시장에 있어서 굉장히 실용적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죠. 14년도에 최초로 생긴 이 테더 스테이블 코인이 아무래도 이 스테이블 코인의 시장이 전체에 점유를 하고 있는데 최근 일본에서도 엔화와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게요, 퍼즈님. 스테이블 코인을 많이 이용하면 이용할수록 이 시장이 커진다는 이야기인가요? 단순히 뭐 그렇게는 좀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네. 네. 근데 이제 여러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을 밀어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일단 첫 번째로는. 달러와 연동이 되어 있어서요? 네, 그렇기도 하고 쉽게 말하면 이제 전송이 송금이 너무나 간편하잖아요. 근데 그냥 이 달러를 송금하려면 스위프트라고 해서 이제 국가 간 이제 협약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보낼 때마다 이게 자금의 출처가 어디며 많이 보내려면 출처가 어디며 보내는 애에 대한 신뢰도는 어떠며 뭐 이런 그리고 중간에 수수료도 진짜 많이 떼거든요. 네. 왜냐면 저도 이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데 구글한테서 이제 받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데 엄청 복잡해요. 그리고 시간도 진짜 많이 수수료 진짜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무역 대금의 진짜 많은 부분 한 10% 이상을 테더로 송금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어쨌든 이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사용하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하게 되면 그게 곧 달러를 사용하게 된다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뭐 더 쉽게 얘기하면 막 진짜 달러를 구하기 어려운 나라들이 있거든요. 제상국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달러를 구하기 힘든데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런 걸 활용해가지고 그냥 핸드폰만 있으면 달러를 가지고 있는 거랑 똑같아. 달러를 산 거랑 비슷한 효과를 네, 누릴 수 그렇죠. 있는 건가요? 아예 똑같은 효과인 거죠.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심지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계엄 당시에 막 하락했었잖아요. 그래서 원화 가치에 대한 뭐 그것뿐만 아니고 이제 원화 가치가 계속 하락하기 때문에 업비트나 비썸에 상장되어 있는 테더를 사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달러를 사는 것보다 그냥 테더를 사는. 왜냐면 수수료나 환율이나 이런 고려했을 때 김프를 감안하고서라도 약간 테더를 사는 게 나은.
약간 이런 것 때문에 테더를 사신 분들도 이번에 꽤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좀 밀어줄 가능성이 높다. 미국 정부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밀어줄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어쨌든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어쨌든 계속 리스크였는데, 미국에서 원래는 스테이블 코인을 싫어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 미국 말고도 달러를 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데가 있으니까 얼마나 보기 싫었겠어요. 뭔가 대체할 수 있을까봐 그런 거죠? 네네네. 그래서 지들 마음대로 하니까. 네, 근데 어쨌든 그러한 리스크가 사라졌다라는 것만으로도 좀 호재라고 볼 수 있고, 앞으로도 스테이블 코인이 계속 많이 쓰이면 결국에는 블록체인이 많이 쓰인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어요. 스테이블 코인이 어쨌든 발행이 많이 되면 유동성이 풀려서 코인 가격이 올라간다. 이거는 꼭 맞는 얘기는 아닌데 이런 얘기도 있다. 네, 그래서 뭐 적어도 악재는 아니고, 그리고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을 밀어준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호재라고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최근에 리플도 그렇고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한 이슈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저희가 계속해서 스테이블 코인 이슈는 꾸준하게 업로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또 네 번째 이야기를 한번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 이 시장에는 다시는 없을 호재라고 하죠. 제목은 바로 ETF 너란 녀석입니다. 시장에는 다시는 없을 호재라고 불릴 만큼 작년의 상승세도 ETF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 시장의 유동성은 ETF가 결정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최근에 가격의 변동성 자체가 고래들이 많이 결정을 지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어서 비트코인과 금 ETF 비교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주황색이 비트코인 ETF, 그리고 아래쪽에 진한 부분이 바로 금 ETF인데요. 확실히 유입량으로 보나 상승세로 보나 각도가 훨씬 가파른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역대 가장 인기 있는 ETF라고 하는데 비트코인 ETF가 실행이 되고 나서 이제 가상자산이 비주류에서 주류로 넘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ETF가 승인이 되기 전과 후에 비트코인 가격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그동안 4만에서 5만 달러 부근을 횡보했던 비트코인이 시점을 이후로 지나가면은 비트코인의 가격이 무려 7만 달러를 돌파한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블랙록도 최근에 비트코인 ETF가 금 ETF를 뛰어넘는다 이런 기사들도 있었는데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요, 퍼즈님, 작년에는 ETF가 굉장히 호재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올해도 이게 좀 지속성 있는 호재로 작용이 될 수 있을까요? 아까 전에 M7에 관련해서 말씀드렸지만, 네. 이제 비트코인, 그러니까 개미들은 사실 비트코인을 투자하고 싶은 개미들은 이미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현물 ETF는 결과적으로는 기관이나 기업들이 들어오기 정말 용이해진. 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이게 정말 큰데, 근데 아직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많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뛰어든다라고 해도 무방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의 절반 이상은 아직도 비트코인을 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는 여전히 담을 요 가능성이 많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이제 블랙록에서 지금 비트코인을 약 40만 개 정도 가지고 있는데, 갖고 있는 한도를 10배로 늘려달라고 신청을 했었어요. 맞아요. 기사가 났는데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소리냐면, 블랙록도 설마, 제 생각에는 제한이 한 50만 개 정도인 것 같은데, 50만 개가 이렇게 빨리 찰 줄 몰랐던 거죠. 네. 그래, 50만 개가 이렇게 빨리 찰 줄 몰라서, 그거보다 10배면 500만 개인데, 500만 개면 진짜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 발행량의 진짜 한 10% 이상, 제가 지금 순간 계산이 안 되는데, 아무튼 엄청나게 많은 양인데, 그래서 요 정도의 양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하는 건 아니지만, 추가로 신청을 한다는 것 자체가 더 많이 사기 위한 거 아닌가요? 그쵸. 그래서 수요가 그것보다 더 많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40만 개 정도의 수요가 분명히 있었지만,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수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블랙록에서 신청을 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봐도 앞으로의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제 비트코인을 정말 사기 어려운, 물량이 없어서 사기 어려운 상황이 곧 올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공급이 없어서요? 네. 그래서 채굴에서 풀리는 양은 너무 적고, 그리고 사들이는 나라는 너무 많고, 블랙록에서도 계속 현물 ETF, 그러니까 기업들이 계속 사니까 블랙록도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사고, 이런 현상들이 분명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공급은 사실 이제 조금 채굴해가지고 나오는 공급들은 일정한데, 근데 수요가 지금 훨씬 폭발적으로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요번에 바이든이 트럼프한테 넘기기 전에
이제 젤을 뿌린다고 하죠. 뭐 네. 실크로드의 물량을 비트코인 물량을 판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와요. 뭐냐면 그 정도 물량은 진짜 순식간에 사들일 가능성이 높다. 네. 원하는 회사나 원하는 뭐 이제 뭐 블랙록 같은 곳이나 이런 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네. 나라나 이런 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순식간에 사들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도 참고하셔가지고 이런 호재는 현물 ETF 호재는 올해도 계속 유지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비트코인 현물 ETF의 호재는 2025년도까지 계속 될 것 같고요. 또 고래들의 기관들의 작은 유입이 가격 상승에 또 한 번 탄력을 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저희가 마지막 5번째 크립토 전망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제목은 블록체인 기술은 디파이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디파이 기술 같은 경우에는 중개자가 없는 거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P2P 직접 거래를 통해서 거래 수수료가 절감이 되고요. 또 굉장히 빠른 처리 속도가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마트 계약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자동화된 계약 실행이 있다 보면은 신뢰할 수 있는 거래, 그리고 또 인적 개입이 최소화되어 있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디파이 토큰이 올해 굉장히 강점이 됐었던 이유는 바로 트럼프가 해서 디파이 프로젝트를 운영을 했죠. 이에 따라서 에이브 그리고 체인링크에 굉장히 많은 매수 물량을 담아냈는데 이에 따라서 또 체인링크와 에이브가 또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퍼즈님이 보시기에는 그럼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을 했을 때 이 올해 이 체인링크나 다른 에이브 같은 디파이 종목들이 굉장히 상승할 만한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시나요? 네, 뭐 이런 영향이 있겠죠. 네. 네, 근데 저는 사실 디파이는 조금 좀 시기상조라면 시기상조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도 보험이나 뭐 스테이킹이나 다양한 대출에서도 많이 사용이 된다고 들었는데 왜 시기상조라고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디파이라고 했지만 네. 알고 보니 이 개발했던 사람이 백도어 같은 걸 만들어서 돈을 러그풀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딱 쓸어가지고 이제 도망치는 네. 약간 이런 사고들도 지난번에 한 2022년 이때도 21년, 22년 이때도 좀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이게 디파이의 반대말을 C파이라고 하는데 중앙화된. 그래서 네. 이제 C파이가 우리 말하는 중앙은행 이런 걸 C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아직까지는 뭐 중앙은행 혹은 국가가 보증하는 약간 이런 거에 사람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디서 이런 게 많이 쓰일 가능성이 높냐면 국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나라들. 개발도상국 같은. 네, 뭐 개발도상국이나 제3국이나 아니면은 뭐 자국의 중앙은행의 요 가치가 좀 떨어지는 그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국가보단 이게 나을 수 있으니까. 네. 물론 미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해당하기 좀 어려운 얘기긴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나라들도 있으니까 그런 나라를 중심으로 아마 빠르게 좀 요 신뢰도를 쌓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과는 별개로 해당 코인들이 어쨌든 뭐 포텐셜을 갖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트럼프 당선인 취임이 됐을 때요. 네. 근데 뭐 한번 쭉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될지는. 네. 네, 좋습니다. 오늘 저희가 2025년도 크립토 전망을 함께 다뤄봤었죠. 최근에 나왔던 미국의 전략적 자산, 이 포모 현상, 그리고 두 번째는 기업들의 빅테크 기업들의 재무제표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는 스테이블 코인, 네 번째는 ETF, 그리고 마지막은 디파이 토큰까지 다뤄봤습니다. 이 뱀띠해 그동안 간절히 바라던 걸 모두 이루는 해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그동안 간절히 원하신 모든 일들 저희 오늘의 코인과 함께 다 이루시는 한 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의 코인 참 어렵긴 하지만 투자의 핵심은 시장을 좀 더 여유롭게 바라보고 또 조급하지 않는다는 게 또 핵심이겠죠. 장을 바라보는 여유를 가지긴 참 힘들겠지만 우리 오늘의 코인과 함께 잘 헤쳐나가시면 좋겠습니다. 투자는 마라톤이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시죠? 저희가 여러분들의 페이스메이커가 한번 되드리겠습니다. 아쉽게도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든든한 투자 파트너로 또 한번 찾아올 거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 위한 제안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나머지 이야기는 잠시 후에 호토크 통해서 더 한번 자세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시청해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